지방 출장이 잦아진 지도 어느덧 3개월째. 오늘도 나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업무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이 새삼 실감났다. 어느새 결혼 10년 차, 승진 압박에 시달리는 중견기업 과장, 그리고 9살 아들의 아빠.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이 SNS에 새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다. 크로를 내리자 새벽에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의 홈쿠킹. 나만의 작은 호사. 고급스러운 와인 한 병과 파스타 요리가 놓인 식탁 사진이었다.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의 다른 게시물들도 둘러보았다. 지난 달부터 올라온 사진들은 모두 감각적인 구도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담겨 있었다. 와인바, 부티크 호텔 라운지, 미슐랭 레스토랑. 모두 내가 아내와 함께 가본 적 없는 장소들이었다. 사진 속에는 항상 수연의 얼굴보다 음식과 장소가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벌써 3만 명을 넘어섰고 요리 인플루언서로서의 입지도 확고해진 상태였다. 요즘은 레스토랑이나 와인 협찬도 자주 들어온다고 했었다. 협찬이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중얼거렸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그 게시물들이 올라온 날짜가 모두 내 출장일과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다. KTX가 부산역에 도착했다. 미팅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아내의 SNS를 들여다보았다. 얼마 전부터 수연의 게시물에는 전에 없던 해시태그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샵짜기만족, 샵나르리한 시간, 샵소확행. 언제부턴가 수연은 나와 함께 있는 순간보다 SNS에 올릴 사진을 찍는데 더 열중하는 것 같았다. 이전에는 가족 사진이나 지우와의 일상도 자주 올렸는데 요즘은 철저히 자신만의 시간을 강조하는 게시물들 뿐이었다. 부산에서의 미팅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나는 충동적으로 마지막 KTX 표를 예매했다. 수연에게는 내일 아침에 돌아간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빨리 집으로 돌아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불현듯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지금 막 씻고 나왔어. 미팅은 잘 됐어? 응.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내일 첫 기차 타고 올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어딘지 들뜬 것 같았다.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집에 도착해 열쇠를 넣기 전 잠시 망설였다. 문득 내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다니. 혹시 수연이 협찬받은 와인을 홀로 즐기는 모습을 본다면 내 의심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자 집 안은 고요했다. 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지우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내 방향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던 중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다. 와인잔 2개. 하나는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붉은 와인이 반쯤 남아 있었다. 그때 침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 없이 다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수연은 깊이 잠든 채 몸을 뒤척이며 꿈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떨어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유리에는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다. 우리 가족의 웃는 얼굴 위로 선명하게 그어진 균열. 그 작은 틈 사이로 무언가 차갑고 불안한 예감이 스며드는 듯했다. 침대 옆에 놓인 수연의 휴대폰이 불빛을 내며 진동했다. 나는 그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아내를 의심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불안감은 이제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수연이 즐겨 읽는 소설책과 함께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흘겨본 메모장에는 주말에 방문할 레스토랑 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는 내 다음 출장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금이 간 가족사진 액자를 내 책상 서랍에 넣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새 액자를 사려 했지만 그 균열이 마음에 남아 참아버리지 못했다. 아침마다 서랍을 열어 그 금이 간 우리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일종의 의식처럼 되어버렸다. 평일 저녁, 늦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아들 지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참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우연히 지갑 속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주 토요일 강남의 와인바에서 결제된 내역이었다. 17만 원. 내 카드로 결제되었지만 그날은 분명 대구 출장으로 서울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온 집안에 고소한 파스타 향이 가득했다. 수연은 주방에서 요리 중이었고 지우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의 풍경.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평온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재야,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 만들었어. 새 레시피 테스트 중이야. 수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내 귀에는 어딘지 어색하게 들렸다. 식탁에 앉아 아내가 내온 파스타를 바라보았다. 하얀 접시 위에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는 마치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그대로였다. 아빠, 이거 봐요. 오늘 학교에서 그린 거예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지우 자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빠와 엄마 사이에는 긴 선이 그어져 있었다. 마치 우리를 분리하려는 듯한 선. 지우야, 이 선은 뭐니? 그냥요. 요즘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는 걸 못 봐서.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9살 아들의 눈에도 보일 만큼 소원해진 관계였던 것이다. 수연은 잠시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지우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스친 당혹감이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넘겼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수연과 내가 공유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올린 SNS 게시물에 원본 사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최근 폴더에는 와인바, 레스토랑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대부분은 음식과 인테리어 사진이었지만 몇 장의 사진에서 테이블 위에 놓인 남성용 시계가 희미하게 보였다. 고급 브랜드 시계. 나는 그런 시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사진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내가 출장 간 날짜에 촬영된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많은 겹침이었다. 가슴 한켠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태훈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마케팅팀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였다. 지난 5년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은 신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조차 의심스러웠다. 태훈의 자리에 앉아 있자니 문득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한 디자인. 클라우드 사진 속 테이블 위에 있던 그 시계와 닮아 있었다. 점심시간, 태훈은 평소와 달리 외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다. 그의 행동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오후 회의 중에도 그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는 중에 문득 수연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는 앱을 설치해 놓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부로서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화면을 열자 수연의 위치는 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안심하려는 찰나, 갑자기 위치 표시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10km 떨어진 호텔 근처로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곧이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GPS 오류일까? 아니면 그날 밤 늦게 나는 수연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우리 아들의 생일이었다. 아내가 깊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그녀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내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10년간 지켜온 신뢰가 이렇게 깨지는구나. 태훈과의 메시지 내역은 깨끗했다. 지워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SNS 다이렉트 메시지에는 비공개 대화방이 있었다. 프로젝트 T라는 이름의 채팅방. 열어보려는 순간 수연이 몸을 뒤척였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연은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함께 지내온 사람을 이토록 의심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수연은 분명 변했다. 하지만 변한 것은 그녀뿐일까? 나는 어땠을까? 승진과 업무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들 지우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아빠, 요즘 엄마가 늦게 들어와요. 밤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저몄다. 그동안 지우가 느꼈을 불안과 외로움이 그제야 와닿았다. 지우의 최근 성적표를 보니 하락세가 뚜렷했다. 담임 선생님의 메모에는 집중력 저하, 불안 증세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모든 의심과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출장은 이틀 뒤, 이번에는 진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출장을 하루 앞둔 아침, 나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으로 출장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는 목소리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날 밤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상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동안의 내 근면성실함을 알기에 별다른 말 없이 허락해 주었다. 수연에게는 평소와 같이 출장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침 식사 중에도 출장지에서 할 일들을 메모하는 척했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내게 맛있는 아침을 차려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미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지우에게도 아빠가 출장 간다고 일러두었다. 지우야,
아빠 이틀 동안 출장이야.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평소와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집을 나서며 수연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입술은 차가웠다. 마치 의무적으로 응하는 듯한.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로 향하는 척하다가 골목을 돌아 집 근처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노트북을 열고 업무를 보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다. 창가에 앉아 우리 아파트 출입구가 보이는 자리를 선택했다. 오전 11시 수연이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다. 머리는 살롱에서 막 손질한 듯 반짝였고 걸음걸이에는 활기가 넘쳤다. 마치 데이트를 앞둔 여대생처럼 그녀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다가 가끔은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강남역에서 내린 수연은 고급 백화점으로 향했다. 화장품 코너에서 새 립스틱을 테스트하고 향수를 손목에 뿌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이어서 그녀는 백화점 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 앞,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곧 태훈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 회사에서 보던 것보다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단순한 업무 미팅일 수도 있지 않은가. 수연은 요리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레스토랑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태우는 마케팅 담당으로 협업할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 30분 뒤 레스토랑 창가에 자리를 잡은 그들의 모습이 보였다. 웃음을 나누며 와인을 마시는 모습은 분명 업무적인 관계로만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다. 태훈이 수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그들은 근처 호텔 로비로 향했다. 내 다리가 무거워졌다. 그래도 계속 따라갔다. 호텔 로비에서 수연은 잠시 화장실로 향했고 태훈은 프론트 데스크에 접근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수연이 태훈에게 다가가자 그는 무언가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호텔 카드키였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현실이 되어버린 의심,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장 올라가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 학교였다. 아들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조퇴했다는 연락이었다. 수연에게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학교로 향했다. 보건실에 누워있는 지우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신체적 이상은 없다고 했다. 시민성 복통이란다.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빠, 오늘 출장 아니었어요?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저몄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출장을 미뤘어. 아들, 요즘 힘든 일 있니? 지우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엄마가 자주 밤에 나가요. 그리고 아저씨, 전화가 와요.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지우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은 결국 우리 부부였다. 집으로 지우를 데려와 재운 후 나는 결심했다.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휴대폰을 열어 위치 공유 앱을 확인했다. 수연은 여전히 그 호텔에 있었다. 저녁 6시. 그녀는 분명 곧 귀가할 것이다. 시간은 저녁 7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벨 소리 후에야 그녀가 받았다. 여보, 오늘 출장 잘 도착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숨이 차 있었다. 배경에서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응, 잘 도착했어. 지우가 갑자기 아파서 학교에서 조퇴했다는데 연락 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휴대폰이 무음이었네. 지금 바로 가볼게. 많이 아파? 이미 내가 데리고 왔어. 지금은 잠들었고. 그런데 너 어디야? 나? 그냥 친구 만나고 있어. 곧 들어갈게. 또 한 번의 거짓말.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8시. 수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화장은 조금 지워져 있었고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지우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본 후 그녀는 욕실로 직행했다. 샤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녀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새 립스틱과 향수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열어보니 호텔 영수증이었다. 클라우드 사진 속 그 시계를 찬 손목이 떠올랐다. 태훈의 것이었다. 침대에 앉아 영수증을 바라보고 있자니
샤워를 마친 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침대 끝에 앉았다. 설명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처럼. 그럼 말해봐. 태훈과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우리 사이에 10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연은 침대 끝에 앉아 손가락으로 이불 주름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어깨를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숨소리만이 적막한 침실을 채웠다. 언제부터였어? 내 목소리는 낯설게 들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내 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3달 전부터. 처음엔 그냥 SNS 협업 관련 미팅이었어. 태훈이 회사 마케팅 협력을 제안했고 뻔한 변명이었다. 3달 전이라면 내가 승진 준비로 야근이 잦아지던 시기였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비웠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호텔 영수증을 손에 꽉 쥐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태훈 연락해. 지금 당장. 수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3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태훈은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재야. 이게. 태훈의 말을 자르고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수연의 손을 잡는 모습, 호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설명할 기회는 줬어. 이제 듣고 싶은 건 진실뿐이야. 태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고급 시계가 램프빛에 반짝였다. 수연이 찍은 사진 속 그 시계였다. 처음엔 정말 업무적인 만남이었어. 수연이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회사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태훈의 말은 겉돌고 있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변명이었다. 내 친구이자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의 이런 모습이 더욱 실망스러웠다. 내가 언제부터 내 아내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봐.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재의 결혼식 때부터. 사실 승무원이었던 수연이 처음부터 눈에 들어왔어. 하지만 넌 내 친구였고 그때는 정말 그뿐이었어. 10년 전 우리 결혼식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태훈은 우리의 줄에석 옆에서 축하 인사를 건넸었다. 그때부터 그는 내 아내를 탐했다는 말인가?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녀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1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그냥 재미있었어. 처음엔. 태훈의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재미. 내 10년 결혼 생활. 가족의 행복. 아들의 안정이 그에게는 그저 재미였던 것이다. 민재가 요즘 너무 바빴고 나는 외로웠어. 수연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다. 그녀의 말이 변명처럼 들렸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나는 승진과 경력에 집중하며 가정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내 SNS에 관심 가져본 적 없잖아. 내가 뭘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태훈은 적어도 내 콘텐츠를 봐주고 칭찬해줬어. 수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SNS 활동이 단순한 취미라고만 생각했던 나의 무심함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내가 바빠서 내 SNS를 안 봐줬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지우의 작은 얼굴이 보였다. 아들은 눈을 비비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왜 소리 질러요? 지우의 목소리에 우리 셋은 얼어붙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수연이 황급히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지만 아이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 울어요? 아까 말한 그 아저씨예요? 지우의 질문에 수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태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는 게 좋겠어. 태훈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10년 우정, 회사에서의 협력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린 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냥 가면 다 끝인 줄 알아?
나도 모르게 태훈의 셔츠 깃을 잡아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진정해, 민재야.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수연도 원했던 거야. 태훈의 말에 나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다. 주먹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아슬아슬하게 피한 태훈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빠, 그만해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이는 무서움에 떨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은 급히 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태훈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이 내 귀에 꽂혔다. 미안하다, 민재야. 하지만 내가 일에만 집중할 때 수연은 정말 외로웠어. 그 점만은 알아줬으면 해.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수연이 지우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지우가 겨우 잠들었어. 많이 놀랐나 봐.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밤의 일들을 기억할까? 부모의 싸움, 낯선 아저씨의 방문, 아빠의 분노. 태우는 괜찮아? 수연의 질문에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직도 그가 걱정되냐는 말인가? 이제 와서 태운 걱정이야? 우리 가정은? 지우는? 수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민재 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SNS 활동이 잘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나도 모르게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흐려진 것 같아.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그것만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엔 부족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지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우 때문에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수연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채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하늘, 어제와 같은 풍경.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우리가 아니었다. 아침이 밝았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거실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어제와 다름없이 따스했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구겨진 호텔 영수증, 반쯤 남은 물잔, 그리고 태훈이 놓고 간 자동차 키. 화장실 거울 속 내 얼굴은 마치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붉게 충혈된 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턱, 그리고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까지. 이게 내 모습인가? 지난 밤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늘은 회사에 전화해 휴가를 냈다. 퇴근 시간까지 태훈에게 연락이 없자 상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태훈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의 사직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는 벌써 여러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내가 태훈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부터 둘 사이에 프로젝트를 두고 큰 갈등이 있었다는 말까지. 지우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복통을 호소했다. 어제의 충격이 아이의 몸에 그대로 전해진 것 같았다. 수연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테이블에 앉은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빠, 오늘 회사 안 가요?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내 표정이 얼마나 어색한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오늘은 아빠가 휴가야. 지우랑 같이 있을 거야. 아이는 잠시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수연을 향해 물었다. 엄마도 오늘 집에 있어요? 수연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같았으면 새로운 레시피를 시험해보러 나가거나 SNS 콘텐츠 촬영을 위해 어딘가를 들르곤 했을 시간이었다. 아침 식사 후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수연과 나는 설거지를 하며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다. 접시를 닦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잡아주었을 그 손을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다. 민재 씨,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텅 빈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제 일,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SNS에서 받는 관심이 커지면서 현실 감각을 잃었던 것 같아.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단순한 해명처럼 들렸다. SNS의 인기와 관심이라는 이유만으로 10년 결혼 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니. 태훈이 연락 왔어? 내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 눈물이 진정한 후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당혹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오후
지우가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조용히 수연의 SNS 계정들을 둘러보았다. 팔로워 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그래프, 수많은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의 협찬 제안까지. 그녀가 말한 관심이란 것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그녀에게 이런 가상의 인정이 실제 가족보다 더 중요했던 걸까? 태웅과의 비밀 대화방에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다. 아마도 지워진 듯했다. 하지만 다른 메시지들 속에서 나는 수연의 내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일상이 지루하다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토로해왔다. 승무원 시절 누렸던 자유와 다양한 경험들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보였다. 옷장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에는 그녀가 승무원 시절 모은 기념품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각국의 작은 기념품들, 항공 티켓 스톱, 그리고 제복을 입은 그녀의 사진들. 뒷면에는 꾸준히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자유롭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난 그동안 수연이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봤을까. 그녀의 SNS 활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공책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써져 있었다. 학교 과제였다. 처음 몇 줄을 읽다가 나는 가슴이 저몄다.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요. 아빠는 항상 피곤해 보이지만 저와 엄마를 위해 매일 일해요.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해요. 요즘 엄마는 SNS에서 유명해져서 바빠요. 가끔 외롭지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우는 자신보다 부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아이에게 우리는 어떤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걸까? 밤, 지우를 재운 후 수연과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내가 SNS 활동을 시작한 건 솔직히 심심해서였어. 육아와 가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 내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 수연의 고백에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내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태우는 내 콘텐츠를 진심으로 관심 있게 봐주는 첫사람이었어. 처음엔 정말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점점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그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던가. 매일 새로운 요리를 선보여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렸던 나의 무심함, 그녀의 SNS를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무관심.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한 선택이고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수연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 하나 없이 구름만 가득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수연의 질문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나도 답을 알지 못했다. 10년의 결혼 생활과 지우의 미래를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함께 지내보자.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내 대답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지우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이불 아래 그의 작은 손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 손 안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다. 금이 간 액자 속 사진이었다. 아이는 그 균열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었다. 마치 금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솟아올랐다. 내 행복을 위해 달려왔는데 내가 놓친 진짜 행복은 다른 곳이 아닌 내 바로 옆에 있었음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창밖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작은 별빛이 보였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 가족의 상처는 깊지만 치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수연의 SNS에는 화려한 음식과 장소만 가득했지만 정작 그곳에 담긴 그녀의 내면은 보지 못했다. 그녀 역시 SNS 속 가상의 인정에 취해 현실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수연의 활동에도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작은 별빛이 내게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에게도 아직 빛나는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